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내부 결속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당당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함정유린 독재정치, 민주주의 지켜내자!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모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역위원장들도 다 소집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결속은 물론 여론에도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대로 총선에 자신이 없으니 상대를 철저하게 분열시키고 괴멸시켜 이기려는 비열한 정치 술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거론하며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역할을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일개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를 위한 방탄 아수라장으로 끝내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달 말 표결에 붙여집니다. 열흘 남짓 남은 동안 검찰의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18쪽짜리 반박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며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측근들을 회유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유하고 협박한 건 검찰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포한 자료의 제목은 검찰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박입니다. 먼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정치 권력자 중 한 명이라고 쓴 데 대해 그러니까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적 삼아서 야당 대표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로 검사를 투입해 증거도 다 확보했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은 구속영장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이 나온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1만 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날강도 검찰입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받은 광고비는 모두 투명하게 사용됐고 이 대표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측근을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돼서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데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은 오히려 회유와 협박을 한 건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씨 변호인들은 검사가 강력범들과 혼방 생활 운운하며 정 씨를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접견 내용을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한 건 검찰권 남용이자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정농단, 인허가 장사, 여기에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는 뜻의 아시타비라는 표현도 영장에 썼는데요. 이례적으로 법률 용어가 아닌 표현까지 동원해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강조한 겁니다. 구속된 측근들을 회유했다는 근거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들도 적시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범행을 시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이 대표 사건을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위례 대장동 사건은 유착을 통해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성남 FC 사건은 인허가권을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킨 인허가 장사라고 적었습니다.
공공이익 환수나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을 갖춰 주민들을 속였다며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뜻의 신조어까지 동원한 겁니다. 치적 쌓기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수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없다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결론 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6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발언하고 영향력 아래에 있는 측근 공범도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덮으려 한다며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거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서 정진상, 김용 두 측근을 면회하며 마음 흔들리지 마라. 정진상, 김용, 이재명이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회유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때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설명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발언이 보도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린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난다. 주간조선이 인터넷에 올린 기사 제목입니다. 주간조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이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했다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수사의 지침을 주고 배후 조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신종 꼬리 물기 영장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실이 검찰 대변인실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이 쪼개기로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할 거란 전망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훨씬 더 심한 망신주기가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코너에 몰고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결되면 또 하고. 저도 한 두세 번 할 것 같아요.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비판 여론 앞에서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지를 두고 당 안에서조차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씨는 석방 석 달 만에 오늘 다시 영장 심사를 받고 재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김만배 씨는 오늘 오전 11시에 법정에 출석했는데 저녁 6시까지 7시간 동안 재판부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전히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하십니까? 이재명 측한테 돌아간 돈은 없으셨습니까? 검찰은 김 씨에게 대장동 범죄 수익 340억 원과 주요 증거들을 숨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동규, 남욱, 김만배, 작년 11월 차례로 석방된 대장동 일당 3명 중에 김 씨만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검찰이 김 씨를 거세게 압박하는 이유, 최근 상황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먼저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김 씨가 개발 지분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혐의로 적지 못했습니다.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이 진술한다 해도 김만배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이런 형식의 전문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김 씨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428억 원을 약속한 적 없다고 해버리면 428억 원 약정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무죄 판결 때도 재판부는
전해 들은 말들은 증거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의 과거 김만배 씨 발언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눈 428억 원 약정설, 또 비판 여론이 높아진 50억 원 클럽, 두 사건 수사에서 모두 현재 김만배 씨의 입이 더 중요해진 셈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숨긴 범죄 수익을 찾아내 압박해왔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요즘 저녁 식사나 모임 자리들이 많아지면서 심야 시간 음주 사건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도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택시까지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승객을 잡고 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멈춰선 택시 안. 요금 결제를 마친 택시기사가 뒷좌석 승객에게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그런데 승객이 갑자기 주먹으로 강하게 기사를 때립니다. 기사의 머리 쪽으로 손을 뻗기도 합니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강한 충격은 물론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정확히 이쪽 턱뼈 쪽에 이쪽을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상도 못했거든요. 갑자기 내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니까요. 무서운 거는 나중에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기사가 폭행을 피하려고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가해 남성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남성은 뒷문이 열린 상태로 몇백 미터를 달렸고 이어 택시 안의 집기들을 부순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카드 태국 이거를 뜯어서 버리고 공기청정기도 뜯어가지고 버리고 가다 보니까 이 가방이 없는 거예요. 화단 거기다가 이렇게 처박아놨더라고요. 이 남성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점에서부터 약 300m를 직접 운전해 이 동물병원 앞에서 검거됐는데요. 택시기사의 가방은 이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폭행을 당한 기사는 지금도 택시를 몰기가 두렵습니다. 3일 동안 그 주먹으로 맞은 부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치료도 받았거든요.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일을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경찰은 가해 남성을 운전자 폭행과 기물파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만 검찰에 넘긴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절도 등의 혐의는 가해자가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택시기사를 때리고 차량을 훔쳐서 달아난 만취 승객이 또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심지어 인도의 가로등까지 들이받았는데요. 택시기사들은 밤에 운전대를 잡는 게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흰색 택시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인도를 걸치더니 곧바로 핸들을 꺾어 중앙분리대를 치받습니다. 폭주하듯 달리던 택시는 건너편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꺾어져가지고 중앙선 그 가들이 막는 걸 그거 바꿨어요. 붕 소리 나면서 그냥 건너편 그 가로등하고 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들이박았어요.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은 현재 철거된 상태인데요. 그 주변으로는 차량 파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몬 운전자는 기사가 아니라 만취 상태의 승객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약 40분 전 상황입니다.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넘어옵니다. 바깥에 있던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 막아보려 하지만 승객은 막무가내입니다. 운전이 그만하려고 운전석에 앉았거든요? 운전석에 앉은 승객은 기사에게 주먹질까지 하며 창문을 닫은 뒤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앞서 택시기사는 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승객이 택시를 훔쳐 살아난 겁니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 급증 추세입니다.
택시와 버스, 대리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9년 2,500여 건에서 2년 만에 4,200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밤운전, 특히 취객 트라우마가 있다는 기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밤에 택시 운전하기 좀 무섭거나 그러진 네, 않으셨어요? 그런 건 좀 있죠. 그럼 밤에는 이제 주로 더 조심하는데 술을 많이 채신 분들을 보면 네. 사실 꺼리게 되죠.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지만 여전히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기사들은 거의 다 100% 하죠. 하고 싶어 하죠. 아무래도 택시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 좁은 상태에서. 택시에 112 자동신고 시스템을 장착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경찰과의 협의가 지연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음주로 사고를 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들인데요. 다른 직업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특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고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번번이 좌절이 됐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의사 면허 취소법이 올라가면서 의사들이 다시 한번 파업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30대 배달 노동자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40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의 병원은 곧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저희 현재 2월은 휴업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냥 다 정상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죽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 특정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소된 면허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고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3,480명에 이릅니다. 살인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강력 범죄들, 폭력 범죄들 이런 경우도 전혀 면허를 주지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제되어 있어서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의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사적 행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그런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료인의 면허가 박탈되는 게 과연 온당하냐. 하지만 의사들의 지나친 특권의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서 난 범죄 저질러도 의사 하게 해달라는 건데 실은 그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 이 법안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도 본회의에 오르자 의료단체들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간호사라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면 의료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가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이제 좀 안정세를 찾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장중 1,300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잠잠했던 수입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299.5원으로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1,300원을 뚫고 오르기도 했는데 이는 장중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그나마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등세가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뛴 건 지난밤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돈 데다 연방준비제도 내 위원들이 잇따라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영향이 컸습니다.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폭을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전반적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변수가 추가되는 건 썩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금리를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되면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서민 경제 내지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식 진단했습니다. 수출 부진에 고물가로 내수 회복마저 더딘 탓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전까진 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환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 주 목요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노란봉투법은 물론이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같은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정치권의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원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아니 뭐가 찍으세요. 뭐가 끝나서 공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도 여당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윤석열 정부 공격하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들이 주도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도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분의 2 의결이든 그리고 과반수가 찬성해서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은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야당과의 타협이나 대화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무더기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치권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8분 일본 규슈 후쿠오카 북쪽 57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이며 일본 NHK는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출생률, 신생아 감소의 직격탄을 맨 앞에서 맞는 곳, 아무래도 육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일 텐데요. 위기감이 커지면서 새 주력 상품으로 갈아타는 등 활로를 찾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분유 대신 성인용 영양식을 많이 만들고 유아용 기저귀 생산을 줄이고 성인용 기저귀 생산을 늘리는 시기입니다. 잘 알려진 회사 이름까지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고민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레일을 따라 둥근 알루미늄 통이 줄지어 들어가고 그 안에 상아색 분말이 가득 담깁니다. 뽀얀 분말이 꼭 분유처럼 생겼지만 우유에서 단백질을 분리해 만든 성인용 영양식입니다. 수년째 국내 분유 시장 점유율 1위인 이 업체는 새 주력 상품으로 성인용 영양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유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 닷새 중에 나흘은 분유가 아닌 이런 성인용 영양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인용 영양식의 매출이 3년 만에 4배로 급증했습니다. 고단백 제품이다 보니 특히 40대 고객에게 인기입니다. 중년층들의 근육 감소하는 시기에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들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분유 소비는 급감한 지 오래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영유아식 생산량은 28,934톤, 5년 전보다 절반이라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약 40만 명에서 2020년 약 27만 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아예 이름에서 유업을 떼버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기 기저귀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3, 4년간 매년 아기 인구수가 7%씩 줄고 있어요. 그 아기는 저희들 미래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성인용 기저귀. 요즘엔 크기와 형태가 세분화돼 있고 남성용 제품도 따로 나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이 업체의 성인용 기저귀 매출은 매년 15% 이상 급성장 중입니다. 일본은 이미 2016년부터 성인 기저귀 판매량이 영유아 기저귀 시장을 앞질렀고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상품들이 잘 팔린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인구가 줄면 기업 입장에선 고객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태어난 아기를 잘 길러내는 일이 인구 절벽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길이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유 회사는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만들고 수익을 생각하고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 기저귀 회사는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른둥이 아기를 위해 초소형 기저귀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또 우리 제품들을 잘 개발하고 유지를 해야지 이제 아기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또 좋은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리는 금성. 최근 금성의 온도가 급변하고 대기도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금성 역시 지구처럼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과학자들도 지금 금성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데요. 금성의 기후 변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지구와 크기와 질량이 비슷해 지구의 쌍둥이로 불리는 행성입니다. 금성도 지구처럼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금성의 적도 부근 대기가 흡수한 햇빛이 갑자기 45%나 급증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폭증한 열에 금성 상공에서 부는 시속 300km의 강풍 속도가 시속 400km 이상으로 빨라졌습니다. 행성을 뒤흔드는 기후변화가 불과 10년 안에 벌어진다는 건 지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원인은 금성에 존재하는 의문의 자외선 흡수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갑자기 늘어나 더 많은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해 요동쳤고 2012년 이후에는 줄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 건지는 아직 그 부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찾아 나가야죠. 금성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바로 이웃에서 기후변화를 겪는 지구의 과학자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성에도 바다와 강이 흘렀지만 금성을 뒤흔든 격변으로 바다가 증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가 증발하며 나온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를 뒤덮어 극단적 온실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금성의 온도는 피자 화덕과 비슷한 464도에 달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지구와 금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쌍둥이와 비슷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사실 해결이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인도 알고 어떻게 바꿀지도 아는데 행동을 안 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구가 금성 같은 피자 화덕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매년 590억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1850년 이후에 세계가 방출한 온실가스 총량은 2조 4천억 톤이 넘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280ppm이던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제 420ppm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1985년 금성을 보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If you don't worry about it now, it's too late later on. We are passing on extremely grave problems for our children when the time to solve the problems, if they can be solved at all, is now. 과학자들은 금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금성이 걸었던 길을 지구가 피할 수 있도록 말이죠.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불이 났는데 장애인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서울의 한 옥탑방에 난 불로 숨진 30대 남성도 지적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장애인들은 화재가 크건 작건 비장애인에 비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과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치솟습니다.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불길의 기세에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2시간 만에 불이 꺼진 옥탑방에서는 38살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층 작은 방에 일명 확인 불가예요. 완전히. 주민 6명이 모두 대피했지만 유 씨만 혼자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취재 결과 유 씨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문 열고 나오라고 막 불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애라 자기 몸이 타도 몰라. 유 씨는 불이 난 옥탑방에서 13년 동안 60대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변 교회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일을 나간 사이 유 씨 혼자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12시 출근해서 밤 12시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아버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다세대 주택 3층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는 혼자 내려갔지만 끝내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해 5월에는 50대 시각장애인, 지난달 12일에는 50대 지체장애인, 지난 4일에는 60대 지체장애인이 불이 난 집에서 혼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집안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에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로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입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이 서비스를 모르는 장애인도 많고 알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로 꺼리는 경우도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전체의 0.3%에 그칩니다. 재난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더 잘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장애인 인구는 전체의 5% 수준이지만 지난 3년간 화재로 숨진 사람 중 장애인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지 12일째. 오늘도 튀르키예에서는 261시간 만에 33살 남성이 구조되는 등 기적의 생還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도 크게 늘어서 어느새 4만 2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부상자들을 치료할 병동이 부족해지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군함까지 바다에 띄워서 임시병동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려 261시간 만에 구조된 33살 남성은 이 와중에도 친구의 전화번호가 기억났습니다. 친구는 그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Aynen güzel kardeşim kurban olurum ben senin gibisine. 258시간 만에 구조된 40대 여성. 체념한 가족들이 무덤까지 마련해 놓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Yani inanılmaz bir mucizeyi yaşıyoruz değil mi? Mezarını bile kazdırmıştık. Gerçekten. Gerçekten evet. 강진 발생 12일째. 골든타임은 훌쩍 지났어도 기적의 생還소식은 이어졌습니다. Teşekkür ederim. Hiçbir şey yoktu elimde. Kendi kendime bak. 하지만 잔해 밑에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는 4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11만 명을 넘어서자 튀르키예 정부는 해군 군함을 바다에 띄워 부랴부랴 임시병동을 마련했습니다. 이 와중에 튀르키예 하타이주 인근에서는 규모 5.2 여진까지 발생해 건물들이 또 무너졌습니다. 텐트 17만 5천 개와 컨테이너 5,400개를 긴급 설치해도 늘어나는 이재민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작물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를 임시거처로 삼아 추위를 피해보지만 주거 환경은 열악합니다. Ya burada yaşamanın zorlukları
Kirlilerimizle burada kalıyoruz. İstediğimiz gibi temizlenemiyoruz. Banyomuzu yapamıyoruz. Değiştiremiyoruz üstümüz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2차 재난까지 우려되자 헬기로 현장을 시찰한 나토 사무총장은 군용 텐트 수천 개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침낭을 만들어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의 원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 mean materials starting from food to clothes, but now the urgent needs are blankets, are sleeping bags, are tents. 유럽축구연맹은 경기 시작 전 1분간 묵념으로 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브라질 정부도 자국의 상징인 그리스도상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기 영상을 입히는 등 세계 곳곳에서 추모 물결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자, 이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토대로 구호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지윤수 기자, 한국에서 보낸 구호 물품들도 지금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재민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인데요. 여기서 구호 물품도 나눠주고 식당, 화장실 등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내 민간단체도 터를 잡았습니다. 이 단체가 국내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위해 모은 후원금이 지금까지 40억 원 정도인데요. 이 후원금으로 구입한 텐트, 침낭, 매트 등은 정부 합동 수송기로 앞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유식, 생리대, 식품키트 등도 들여와서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재민들은 모닥불을 켜고 모여 앉아서 콩스프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봉사자들이 따뜻한 음식과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뿐만 아니라 수색 작업에 지친 구조대원과 경찰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본 이재민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생하면서도 집과 가족을 잃은 서로의 사연들을 공유하고 위로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얘기 들어보시죠. Bunlar çok tatlıydı, çok tatlı. Çok tatlı benim torunlarım. Kıydılar genel kıymadı. Torunlarım oy, kuzularım benim oy. Oy gülüm benim. 자, 구호 물품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우리 1차 구조 활동에서 생존자 구호에 큰 기여를 했던 구조견이 있었는데 지윤수 기자가 만났다면서요. 네, 구조를 마치고 출국을 앞둔 한국 긴급 구호대를 찾아갔는데요. 구조대원들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만나볼 수는 없었고요. 마침 산책 나온 구조견 혜태와 송민영 운영사를 만나서 수색 작업 당시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구조견 혜태. 독일 셰퍼드를 닮은 벨지안 말리노이즈로 구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3개월 차입니다. 옳지, 기다려. 기다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국내 여러 현장에 투입됐지만 해외 구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탄 비행기와 낯선 외국인 속에 긴장됐지만 구조 이틀째 단번에 생존자 3명을 발견했습니다. 40대 남성, 30대 여성, 그리고 여자아기였습니다. 혜태가 거기서 똑같이 반응해가지고 짖었습니다. 부두자주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투입됐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격하게 칭찬했죠. 벨지안 말리노이즈 종 자체가 지능이 높고 활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혜태는 유달리 적극적이어서 생존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끝까지 추적해 찾아냈습니다.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이격거리가 많이 나온다고 멀리까지 스스로 수색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붕괴지에 깨진 유리창이 많다 보니 유리 파편에 발을 다치기도 했지만 붕대로 감싸매고 이내 다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걸 미처 못 보고 밟아가지고 다쳤어요.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지금 2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다른 구조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 토베기와 티나, 그리고 혜태와 같은 견종인 토리까지 4마리도 모두 현장에서 부러진 철근이나 유리 때문에 다쳤는데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구조견들도 1차 구호대와 함께 현지에서 철수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1차 긴급 구호대는 생존자 8명을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했습니다. 2차 구호대는 조금 전 현지에 도착했는데 일주일간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실종자 수색보다 이재민 지원이 절실하다는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라 2차 구호대는 의료 서비스와 구호 물품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타키아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용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테슬라 전용 충전소는 한산했습니다. 다른 차보다 사정이 낮지만 운전자들은 충분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For the time being, it seems to, but I think in certain areas there's congestion and they need to build out more. 테슬라 2회 충전소는 사정이 열악합니다. 도심은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고속도로에선 혹시 배터리가 바닥나진 않을지 걱정할 정도입니다. It's also more difficult to cross country. I used to live in Texas and my family is in Texas. So to get from here to Texas, it's really scarce to find charging stations. 작년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5.8%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맞추려면 충전소 역시 2년 내 4배까지 늘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현실을 인정하고 5년 동안 충전소 50만 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We're investing $7.5 billion to build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all across America. I'm pleased to announce we're approving funding for the first 35 states.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부족한 충전 시설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전 시설을 개방하라고 테슬라를 압박해 왔는데 바이든 정부의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충전 플러그가 달라 테슬라 전기차만 사용할 수 있던 전용 충전소 7,500곳을 다른 전기차에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대단한 일이라며 반색했고 머스크는 감사하다, 다른 전기차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테슬라의 양보 덕분에 싸늘했던 양측 사이에 훈풍이 불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위험성 문제로 36만 대 리콜을 결정하고 머스크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바이든과의 관계는 하루 만에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화성시에서 대형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는 이렇게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워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들이박습니다. 부서진 차량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데도 화물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차선 틈바구니를 비집고 그대로 달려나갑니다. 화물차에 받친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18중 추돌 사고로 확대됐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두통에 시달리다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화물차 사고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가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적재량도 크다 보니 갑자기 멈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화물차가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총 중량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치사율이 높은 사고랑 연결이 된다. 대형 화물차일수록 운전석이 높다 보니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차가 높으니까 우리가 보는 물론 멀리 가는 건 잘 보여요. 근데 요 가까운 데는 안 보여요. 차선을 바꾸거나 할 때 위험이 더 높은 겁니다. 실제로 서울올림픽대로에선 차선을 변경하던 화물차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는데 부딪힌 승용차가 도로 표지판 쪽으로 튕겨나가기도 했습니다.
불안하죠, 겁나죠. 아유, 그 돌돌 같은 데 들어서 그러면은 일단 옆에 붙질 않아요. 연간 화물차 사고는 2만 6천여 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사고 발생 대비 사망자 수가 2.6배에 이르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이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전국의 빈집이 130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농어촌뿐 아니라 지방의 관광지나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빈집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빈집세를 도입해서 빈집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여수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지난 2012년 벽화로 마을을 단장하면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비좁은 동네길로 들어가 봤습니다. 화려한 마을의 색감과 달리 폐가 수준의 낡은 집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붕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내려앉았고 내부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합니다. 안 살고, 요 집도 안 살고, 요 뒷집도 안 살고. 새 내놓는다 그랬는데 새도 안 나가고. 여수 중심가 인근의 주택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일대에는 180채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청년들도 떠나면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가갖고 돌아가신 분이 이제 많지. 젊은 사람들은 또 여촌으로 다 넘어가고. 전남 지역 빈집 17,000채 가운데 순천시는 3년 사이 빈집 수가 6배 이상, 여수시는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도시의 흉물이 늘어나자 전남도는 5년간 140억 원을 들여 빈집 10,000동을 주차장과 쉼터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의문입니다. 아마 폐가구는 띄엄띄엄 존재할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사들일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또 지역 문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빈집 규모를 두고도 통계청은 139만, 국토부는 10만으로 달리 추산하는 등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산 투입에 앞서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정비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 집들을 시골살이나 워케이션 사업에 활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워케이션, 도시를 떠나서 휴양을 즐기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 건데요. 청년 인구를 다시 불러들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워케이션 현장에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해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동해안의 대표 관광도시 속초. 관광철에는 산과 바다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북적이지만 속초에 사는 젊은이는 드뭅니다. 하나 있던 대학교마저 2018년 폐교됐고 관광이나 외식, 서비스 업종 말고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20, 30대 청년 4천여 명이 떠난 속초는 30년 내 사라질 소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가 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 좋은 카페에서 인사 업무를 보고 있는 오가을 씨.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속초에서도 노트북 한 대와 화상회의로 충분히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 곧바로 속초의 고서점 같은 인기 관광지에서 여유롭게 개인 시간을 보냅니다. 3박 일정으로 워케이션에 참여하면서 속초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런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 보이니까 좀 색다르고 직원들한테 조금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좀. 지난해 1,000명이 넘는 회사원이 강원도 워케이션에 참여했고 이에 따른 관광 기획전도 2만 8천 건의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워케이션이 좀 이렇게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그 관광객도 주중 관광객으로 좀 이렇게 기여할 수가 있고. 산과 바다가 아니더라도 낙후된 속초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워케이션도 있습니다. 골목을 여행하는 즐거움은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숙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제3의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지난해 속초 워케이션 참가자 10여 명이 속초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워케이션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봤더니 살아봐도 괜찮겠다. 뭔가 관광지로서의 속초가 아닌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서도 되게 매력있다라고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워케이션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만나고 한 발 더 나아가 살아보기나 정착으로 이어지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에서는 떠나간 청년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네, 지진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늘 저녁 7시 38분에 일본 규슈 후쿠오카 북쪽 57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경남 거제와 김해 등에서도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면서 28건의 지진 문의 신고가 접수됐고요.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NHK는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이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세계 곳곳이 바닷속으로 잠기고 있는 현장을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5차례에 걸쳐서 생생하게 보도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담은 뉴스 영상팀 장영근 기자가 제36회 한국영상기자상 환경보도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해수면 상승이 머지않아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현장에서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WBC 대표팀이 NC와의 첫 연습 경기에서 화끈한 타격을 선보였는데요. 투수진은 아직 몸이 덜 풀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툭산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가슴에 코리아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실전 무대. 소집 이틀 만의 강행군이었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물꼬는 강백호 같았습니다. 2회 NC 송명기를 상대로 우중간을 넘기는 선제 투런포를 터뜨리며 연봉 삭감으로 구겨졌던 자존심 회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정도 좌월 솔로포로 타격감을 과시하는 가운데 나성범과 박병호도 적시타 행렬에 가세하며 7이닝 동안 안타 14개,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시합볼 한 번도 못 치고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다들 걱정하는 것 같았었는데 막상 이제 시합 들어가니까 다들 이제 집중도 높아지고 그래도 조금 긴장도 하고 하니까 되게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마운드에선 고영표가 돋보였습니다. 5타자를 상대해 1피안타 탈삼진 2개로 쾌조의 몸 상태를 과시했습니다. 제가 던지려고 했던 부분이 잘 되어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리듬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한다면 대회 때도 좋은 피칭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 선발로 나서 안타 2개를 허용한 김광현과 재고난조로 2실점한 정우영은 쌀쌀한 날씨와 미끄러운 공인구에 다소 적응이 덜 된 모습이었습니다. 피칭도 하면서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어차피 투수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때 투수 코치랑 상의하면서. 한편 오늘 경기엔 양키스와 보스턴, LA 다저스 등 9개 구단 스카우트들과 일본 취재진들까지 가세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지만 관심 1순위 이정우는 2타석 모두 침묵했습니다. 대표팀은 앞으로 4차례 더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타선의 힘으로 첫 연습 경기에서 승리를 챙긴 이강철호는 상대적으로 더딘 투수의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미국 투싼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일본의 에이스 오타니 쇼헤이도 소속팀 캠프에서 몸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한일전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오타니가 나타나자 카메라 세례가 쏟아집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뜨거운 관심. 하지만 익숙한 듯 장난도 치고 몸을 풀 때도 시종일관 여유가 넘칩니다. WBC 한일전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今まで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試合前後もそうですけどいろいろ見てはきたので、ただ自分自身にとって何か大きい変化があると言われたら、前回も素晴らしいチームでしたし楽しみにしてます。 스프링 캠프 첫날인 어제 37개의 불펜 투구를 소화한 오타니는 한미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은 타격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실내에서까지 추가로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WBC를 의식하기보다 평소처럼 시즌의 몸 상태를 맞추고 있습니다.
スケジュール的にもそんなに大きく早めてはないですし、今まで通りの感じで十分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それが一番ベストかなとも思ってますし。 오타니는 오는 26일 타자를 세워두고 하는 라이브 피칭에 들어가고 다음 달 2일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한 뒤 일본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올 시즌 남자 쇼트트랙 세계 1위죠. 박지원 선수가 올 시즌부터 처음 주어진 월드컵 종합 1위 트로피를 공개했습니다. 치열한 선발 경쟁에 평창과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박지원은 올 시즌 월드컵 6개 대회에서 금메달 14개를 차지하며 세계 1위에 올랐는데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 몸이 움직이는 대로 다 가능한 것을 보고 이게 나의 전성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드컵 종합 1위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트로피가 얼마나 좋은지 선수촌까지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머리 쓰다듬어 주듯이 쓰다듬어 주고 밥 먹고 들어오면은 이제 문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럼 또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지나가다 생각나면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해서 화제였는데 다음 달 세계 선수권도 기대되는데요. 너무 떨리고요. 재밌을 것 같고요. 국가대표로 첫 데뷔를 한 세계선수권이 우연치 않게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잘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 너무 지금 두근거립니다. 네, 현재 비는 제주와 전남 그리고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 지방에 영향을 주다가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중부지방은 내리는 시점도 늦고 양도 적어서 공기질이 더욱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서부 그리고 전북에서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비가 다시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충청도, 밤에는 수도권에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최고 40mm, 호남과 경남에 5에서 20, 수도권 등 그 밖의 지방 5mm 안팎이고요. 이 중부 내륙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와서 강원 중북부 산지에 최고 7cm 이상이 쌓이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 사이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 2도, 대구 4도, 광주 7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도 서울과 대구가 10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날이 다시 추워져서 화요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